권력 의지죠. 앞섰다는 것이고. 그게 조선일보가 저는 끼어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그럼 후이준, 윤이 도대체 누구냐? 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보수, 국힘당을 왔으니까 이 사람이 보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유튜브든 만들지도 말고, 윤으로 갑시다. 그래서 정권 교체합시다. 그것도 한 방법이죠. 정권을 교체해야 되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행적은 보고 알아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알아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이야기 알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과거의 행동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뭘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런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나갈 때 분명히 어떤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보다는 검찰총장이 들어가면서 말이 벌써 정치적인 냄새가, 정치가로서의 냄새가 풍기거든요. 들어갈 때 하고 사퇴 내고 나올 때, 법치주의라든가,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시장 질서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넌지시 비칩니다. 그 기본적으로, 비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우파다, 보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강정책을 처음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국힘당에 뛰어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김대중 도서관 찾아가고, 그 당시 80년대에는 김대중이가 우상이에요. 김대중이가 우상이고, 김영삼이가 우상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호남에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먼저 구애하는 거지요. 전라도에 구애작전으로, 그래 봅시다, 좋게. 그 다음에 5.18 찾아가가지고, 비석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근데 우리는 제가 5.18 마을동 예정에 갔습니다만은, 몇 번 저도, 답사도 갔습니다만은, 방문하는 건 좋지만 가서 눈물을 못 흘리겠더라고요. 마음으로 눈물이 나와야 흘리지는데, 안 된 건 사실인데, 비석을 붙잡고 사진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건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와야 한다. 자연스러로 나와야 나오는 건데, 네. 더군다나, 5.18 헌법 전문을 넣겠다. 이게 참 굉장한 쇼킹한 건데, 지금 서구의 자유진영에서 헌법의 조문을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심볼릭한 용어로 전문을 넣지, 어떤 사건,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구체화시켜가지고 헌법 전문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뭡니까? 우상화되거든요. 우상화되고 성역화되기 때문에 사건, 인물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거의 넣지 않아요. 서구의 자유진영의 헌법 전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4.19도 넣었지 않습니까? 4.19라 이런 것을, 일종의 그 다음에 4.19 넣은 데다가 5.18까지 넣으면은, 이 반정부가 하는 이런 데모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성역화시키면 학문 연구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5.18에 안 그래도 지금 유공자 명단을 갖다가 공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5,000명 고무줄처럼, 2,300명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나가지고 6,000명 육박하게 되는데, 5.18 유공자들이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여야 국회의원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 끼어넣기 식으로. 얼마 타는지도 모르고,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금 준다는데, 매달, 예? 매덕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계속 타가는 건데, 유공자 명단을 공개는 안 하고 쉬쉬쉬 하고 있는데, 5.18 헌법 전문에 넣자? 이 보수의 이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동이사제 도입하자? 노동이사제? 그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거는 노동자들이, 노조가 기업체 경영권을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예? 그러다가 김한길 전 과거에 그 민주당 당대표 했죠. 김한길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멘토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그 할아버지 다 된 김한길 씨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선대위원장 뭐 어때 했는데 지금 윤석열이는 정권 교체하자고 그래. 정권 교체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조가 들었느냐에 대한 어떤 인식, 정치가로서의 인식,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망조가 들었다고 보는데, 망조라는 것은 망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70년 대한민국이 지금 1948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73년째 아닙니까? 소련이 망한 게 72년 만에 망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한 것이 1989년 90년 정도 돼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건국하고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약 70년 뒤에 남북전쟁이 터지는데,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70년 정도 될 때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다 그래요. 내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국에는 70년 만에 왕조가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도 69, 70에 지금 병사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9, 70이. 인간의 그 수명의 고비가 70세예요. 예?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우리나라 지금 73년이면 고장날 때까지 고장난 대한민국이다. 망할 조짐이 곳곳에 보입니다. 곳곳에 보이는데 거기에 정치 세력, 썩은 정치 세력들, 썩은 문드러진 국회. 안 썩은 데가 없어요. 근데 정치판이, 정당이 썩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386 운동권 정치 세력, 팔찌체제 밑에서 독보스처럼 큰 으쌰으쌰한 완장차하고 30년 동안에 호의호락한 386 운동권 정치 세력, 지금 청와대 운동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받친 것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인데, 그게 정치적인 운동권 횡포, 민주화 강풍 속에서 나라가 지금 정치 세력이 완전히 지금 정치 세력이 종북 세력이 판을 치는 게, 종북 세력이 판을 치는 게 어디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종북 세력이 북한에 포주라 쌀, 기름 또 그다음에 달러.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게 종전선언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자 선언하자.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게 뭐 갖다 줄 게 없는가,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국민 몰래 북한에게 유리하게 편안히 돼가 있어요.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집권당의 행태 아닙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허허허 하는 거예요? 허허허. 정치는 썩었죠. 경제가 완전히 망쳤는데 노조가, 민노총, 그 중심에 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공장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겠다,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알고 바이든이 문재인 불렀을 때 문재인이가 4대 기업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바이든이 어쨌습니까? 4대 기업들한테 뭐 했어요? 다 미국에 유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거기 현대자동차하고 SK, 그 다음에 삼성, LG, 이런 그룹들이 44조 원이라는 그런 돈을 가져가가지고 바이든한테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유치하라 그러니까 예 하면서 사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일자리가 왕창 날아간 거죠. 수십만 개가. 근데 재벌들은 그걸 흔쾌히 사인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민노총 때문에 공장을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엘레바마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장 기술자들한테 연봉 8천만 원이면 아니지 6,500에서 7천만 원이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는 1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손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서 공장 지을 필요가 없죠. 그게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해외 투자로. 네? 그러다가 젊은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대학생들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임금이 짧아서 힘든 거 안 하겠다. 200만 원 안 하겠다. 초봉 300만 원, 400만 원 내놔라. 근데 그런 이 자리에 어디 있어요? 그 제조업 분야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돌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숫자가 200만 명 육박했지 않습니까? 200만 명.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조선족 중국인들 다 돌아 있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이슬람 다 돌아 있습니다. 제조업을 외국인들이 다 앞으로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촌에 가면은 깜짝잡아이 필리핀 아줌마들 농촌에 가면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 신부를 해가지고 여자들 외국인들 농촌에 장가를 못 가니까 외국인들이 다 돌아 있어요. 나라가 지금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는데 교육 망치기 정교조 아닙니까? 정교조 교육감 선거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싹쓸이 하고 있죠. 정교조 교육이 뭐예요? 북한도 우리 민족이다 해서 북한 공산주의를 참교육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시킨 게 정교조 아니에요. 북한 공산주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우리끼리 시기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북한 핵에 아무런 어떤 경계심이 없도록 가르친 게 정교조 교육 아니에요. 그럼 정교조 민노총 이 운동권들 이 3대 적폐 세력들에 대해서 국힘당이나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처절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말로만 정권교체 부르지 말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망조가 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윤석열의 정체가 뭐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친이게 이명박 지지 세력들, 추종 세력들,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경상도의 안동 출신이다 해가지고 경상북도 가가지고 안동 출신은 내 뼈를 안동에 묻겠다, 경상북도에 묻겠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대령 해가지고. 예?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경북 쪽에서 이재명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대구 사람입니까? 대구의 표심이 지금 유보 상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윤석열의 위기는 앞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무슨 대형 사고 터졌대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1차, 2차 무슨 성상납인 뭐냐가 2012년입니까? 13년도에 이렇게 저런 자료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막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고발하니 안 하니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유튜브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버렸는데, 예? 윤석열은 지금 산 넘을 사입니다. 네. 이해창처럼 정권 교체를 못하면 어떡할 거냐. 그거는 윤석열과 그의 캠프에서 1차적으로는 책임져야 되는지요. 그거 안 찍을 사람들, 당신 왜 안 찍었냐 할 게 아니라, 윤석열과 그의 캠프가 정권 교체 플러스 정강 정책을 통해서 일단 보수 유권자에게 아필할 수 있는 애국적인 이 나라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자기 자신이 환골탈퇴해야 돼. 윤석열이는 과거에 검사로서의 그런 목에 힘주고 어깨 이렇게 의시대고 이런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지난날의 검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것을 반성을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석고대자하고 새로 태어나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을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역사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충성과 배신의 판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판이 학문의 판은 그게 아니고 학문 혼자 하는 건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정치는 충성과 배신의 파노라마예요. 이중곡선 이중주입니다. 제가 뭐 직접 정치에 깊이 개입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배신을 잘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배신을 잘해가지고 위에 사람들한테 배신 잘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그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배신의 명분이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사해머니처럼 구태타라도 낸 것처럼 국민들이 지지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예? 삼국지 보면은 후한 말에 권신 동탁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을 등쳐먹는 동탁. 동탁이 자기 칼제비로 쓴 게 여포라는 인물이 있어요. 말 잘 타고 창검술 이렇게 창검술 옛날에는 긴 장창을 잘 해가지고 말 위에서 1대1로 격투를 하는 것이 그때 옛날에 싸움의 전법이었거든요. 네. 동탁이 여포라는 인물 칼제비 말 화살 잘 쏘고 창을 잘 쓰는 동탁을 양자로 기용을 해가지고 자기 권력 유지에 행동대장으로서 기용을 했는데 여포가 민기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양부죠. 동탁을 죽여버립니다. 여포가 동탁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동탁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자기 주군을 배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은 배신을 밥 먹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나중엔 조조한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연개소문 배신자가 정변을 해가지고 연개소문이 당나라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나라하고 또 당나라하고 이런 전쟁 와중에서 중국과의 정책 문제로 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권신들하고 이제 이견이 생기는데 정변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연개소문이가 천리장성을 축조하다가 감독관으로 임명됐다가 오라 해가지고 왕하고 권신들을 시해를 한 것이 연개소문의 군사정변이죠. 예? 영량왕의 동생인 영량왕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영량왕 시해 사건. 연개소문이가. 기록에 의하면은 칼을 5자로 찼다 그래요. 연개소문이가. 결국 이제 고구려가 연개소문의 정변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되었는데 그때 죽인 인물들이 신하들을 100여 명을 죽였다 그래요. 100여 명을. 그러면서 결국은 군부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유지를 했지만 아들대에 가면서 결국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멸망 원인이 연개소문의 군사정변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영계선문의 군사장벽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무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로마 공화정 시절에 시저의 그 암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원전 44년에 브루터스가 시저가 브루터스를 이 브루터스라는 인물이 폼페이우스 휘하에 있었는데 이 브루터스를 살려준 거예요. 응? 브루터스를 살려줬는데 이 브루터스가 카시우스라는 인물, 공화주의자 카시우스라는 인물들의 음모에 꿰매 넘어가가지고 그게 시저 시해 사건, 시해 암살단의 공화주의 그룹에 연루가 되면서 시저를 암살하게 되는데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브루터스 유투 하면서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의 칼에 찔리면서 시저가 그 언론 앞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암살 사건이죠. 그 시저가 죽으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시저 양자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582년에 그 혼노지 변이라고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제패를 할 때 아겠지 미쓰히데라는 인물이 무장이 그 반발을 해가지고 혼노지에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는데 그 밑에 제장 풍시주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쓰히데 정변을 갖다가 진압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6에 김재규 박정희 암살 사건에서 결국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김재규라든가 정승화 군부 세력을 정리를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주군을 갖다가 탈탈하거나 암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권력을 잡으려 하다가 성공한 케이스는 유일하게 영계소문의 정변 유일하게 그게 유일합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윤석열의 이런 행보가 우리 정상적인 의리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런 정치적 행보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전혀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전주에 전북에 가가지고 그랬다 그러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갔다 그러는데 어디에 뚱지를 틀어야 되느냐? 윤석열이 어디에 뚱지를 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 당을 자유한국당, 국힘당에 이 배출한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데 행동대장을 했던 그 인물, 검사장 했던 인물을, 검찰총장 했던 인물이 그 당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런 것은 참 이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참 이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는 이거 어째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현실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준석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쩌자는 말이에요 해가 또 궁금해할 겁니다. 그 무슨 결론이 뭡니까? 또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빨가벗기 해가지고 이제 뭐 부인하고 뭐 장모하고 뭐 집안 사람들 아들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벗기게 폭로전이 되니까 이게 지금 흠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지율은 고정이 될 것이고 완만하게 고착이 되거나 완만하게 하강세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완만하게 하강을 막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30 내지 35%에서 두 사람이 달랑달랑 하게 되는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제 별로 정치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것저것 무슨 이념적인 그런 지향성에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의 그 중도층이 많아졌어요. 중도층이라는 거는 자기 이권에 따라서 그런 후보자들이 말반지라든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사탕발리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이 연예인 그런 스타일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중도층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또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맛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제3지대에서 제일 몸값이 큰 게 안철수 아닙니까? 심삼정보다 약간 앞서고 있는데, 예? 심삼정이야 무슨 그쪽에 이재명하고 또 딜을 할 것이고, 안철수 몸값이 잠깐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안철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각도에서는 제3의 인물을 붙잡는 사람이 임자죠. 제3지대와의 연대가 승부처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철수가 독일 갔다 오더니 조금 정신이 시각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뭐 정치 입문할 때 아버지가 한약방 주인이라서 그건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벨기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참 아직 철이들 들어서 그렇겠지 하더만이, 요새는 그런 말 안 해요. 옛날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막 또 지지되고 하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현충원에 또 가서 뭐 발언하는 걸 좀 봤는데, 정치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철이 들려면은. 조금 독일 바람에 독일에 맥주를 좀 마셨는지 철이 좀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를 잡을 수 있느냐, 송영길하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지금 난리인데, 양쪽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캠프하고도. 안철수뿐만이 아니고 또 주변의 인물들, 뭐 홍준표라든가 또 나왔던 김동연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정치판에서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그룹핑, 연대자, 그죠? 유나이티드 프론트, 그룹핑, 대화, 소통, 이것을 어느 후보가 선제적으로 어떤 미끼라든가 이런 걸 잘 엮어낼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제 생각에는 승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해창 씨가 판사로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못한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딱 꼿꼿하게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판결을 때리려면은 사람이 고독해야 돼요. 판결문을 읽고 내가 이거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고독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치판을 하니까 옛날에 꼿꼿했던 고독하던 꼿꼿한 그런 것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자꾸만 이렇게 엮어져야 되는데, 이해창 씨가 그걸 못했잖아요. 정치에 실패한 거예요. 그 서울법대 나오면 뭡니까? 판사는 뭐예요? 정치판에 유연하게 되면서 자세를 굽히고 대화를 자꾸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떡을 뭘 원하는가, 그건 떡밥 미끼를 던져줘야 돼요. 그걸 엮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한 거예요, 이해창 씨가. 윤석열 씨가, 후보가 검사로서 이렇게 한 거는, 뻣뻣하게 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가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입장이든지
그런 입장 문제야. 정말 끝까지 내가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해서 난 뭐 잘못한 게 없다. 목에 빳빳하게 힘주면서 그런 옛날에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목에 이렇게 힘주면서 45년 구형 떼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 마누라가 검사 사과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기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윤석열 씨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 눈물이 좀 흘리더라고. 마누라가 그렇게 마음고생 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5년 구형 받고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봤느냐 이야기입니다. 내 마누라의 눈물도 고통도 고통이지만 박 대통령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는 그건 눈물이 안 흘리는 겁니까? 난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내 마누라만 귀중한 겁니까? 내 마누라만? 예? 그건 아니잖아, 인간이. 대통령은 전체 국민들을 아우를 줄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같이 가야 돼요. 덕에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은 박근혜 돌풍 또 회고록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메시지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아마 정치적으로 무슨 입장을 표명을 안 할 겁니다.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근데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 정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있거나 말거나 침묵 정치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다. 과연 윤석열은 박근혜 돌풍이라는 이런 것을 어떻게 여하히 극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보수파들의 관전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김영미님, 최나님이 사람에게 충성 안 하면 짐승한테만 충성? 또 이러네. 모노리, 법치를 파괴한 인간이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댓글이, 김영미님 또 많이 오셨고. 이상으로 이번 방송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윤석열의 위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